한 달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 연속 1,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 역량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째 1,000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8월 5일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총 369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하루 전날보다 무려 40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지금 어제 하루 40명이나 늘어난 수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통계상으로 볼 때에는 지난 3차 유행 당시에 유행 정점에서의 위중증률이 3.3%에 달했거든요. 네. 이후에 확진자가 줄면서 실제로 3월 달에는 1.6%까지 내려갔는데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위중증이 높은 고연령층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위중증률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수준은 한 0.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물론 위중증률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최근에 크게 그러니까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비율로 계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하루 평균 7, 8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행이 장기화가 되면 이 위중증 환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40%를 차지했습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규모 확진이 발생한 건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비수도권에서 크게 확산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산이나 대전 등지로 확산이 된 바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에는 특히 부산이나 대전 등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도 과거 초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어지는 그 확진자가 실제로 부산에서도 여전히 오늘 어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 지역에서도 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충남이나 세종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초기에 적절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던 것이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 그만큼 확진자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수도권은 4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급격한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비중인데요. 이 비중은 경우에 따라서 착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수도권의 그 확진자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이 감소세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착시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예. 여전히 수도권에서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수도권에서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6일에 발표가 됩니다. 정부가 현행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밝히면서 현행 체계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거리 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배경에는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쉽게 거리두기를 낮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크게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찾은 최선의 방법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의 상황을 현행대로 유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면서 유행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방역당국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확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백신 수급 문제에 어떤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입장 자체가 교육 전문가와 감염병 전문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 학력 편차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감염병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방역적인 측면으로 볼 때 현 상황, 지금 4차 유행, 즉 수도권 4단계인 상황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교육부에서는 4단계가 8월, 9월 달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4단계일 경우에는 전면 원격 수업이 기본 원칙인데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2학기 때 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는 가정에서 학교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면 그 지금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반대로 가정으로 전파되는 양상,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학생들은 감염되더라도 위험도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코로나19 후유증 문제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자녀들이 감염되게 되면 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문제나 아니면 연령대가 낮을 경우에는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부모가 감염되면서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대로 가기로 했다면 대책부터 철저하게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그 예방 효과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저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크게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항체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명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 회피 능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전남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보내는 재난 문자의 내용으로 카드 결제 시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카드에 묻어서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물체에 묻은 바이러스로 감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명확히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생체 매개 접촉물, 즉 물건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기나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 체내에서 증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카드나 심지어 지폐, 동전 같은 거를 매개로 해서 이 부분과 접촉을 했을 때 손 씻기나 손 소독제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손이 호흡기 쪽으로 가져갈 경우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감염병 학회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 기준을 80%에서 9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집단 면역이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던 70% 백신 접종률 이게 집단 면역 형성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70%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부분, 그러니까 70%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미 감염병 학회에서 8, 90%로 상향을 했는데 이 수치가 그 8, 90%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국가에서 어떠한 특정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연령대가 어리거나 대상자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들을 제외하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됐을 경우의 수치가 저는 8, 90%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 감염병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부분 사람을 제외하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맞아야만 사실상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본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데 앞으로 또 다른 추가 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 고삐 더욱 조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